1932년에 나온 소설이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여기서는요, 전쟁도 없고 가난도 고통도 없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유토피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행복을 위해서 인류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다면 어떨까요?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 사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오는 아주 희망찬 대사에서 따온 거예요. 오, 멋진 신세계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그런데 헉슬리는 이 문장을요, 전혀 다른, 완전히 비꼬아서 훨씬 더 어두운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 이 희망적인 문장이 정말 뼈아픈 아이러니가 되어버리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만약 완벽한 행복의 대가가 바로 당신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요? 완벽한 안정을 위해서 자유, 감정, 그리고 진짜 나다움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멋진 신세계가 내놓은 그 기막힌 해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소설이 제시하는 아주 매혹적인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그 해결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세계는요, 전쟁, 가난, 고통 같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세계는 딱 세 가지 아주 절대적인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위해서라면요, 모든 개인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사회 전체를 위한 그저 하나의 부품처럼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선 모든 인간이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실험실 병 안에서 말 그대로 생산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5개의 아주 엄격한 계급 중 하나로 정해져요. 각 계급은 정해진 역할과 지능만 갖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운명을 사랑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보카노프스키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산업화해서 마치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똑같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동일한 인간들을 수십 명씩 복제해내는 거죠. 그러니 이 사회에선 개성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통제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어요. 바로 소마라는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요, 불안, 슬픔,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것 같으면 그냥 약 한 알로 싹 잊고 행복감에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궁극의 사회통제 도구인 셈이죠. 근데 이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힘든 현실을 잠깐 잊으려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무언가에 빠져드는 모습이랑 좀 겹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환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통제된 세계 바깥에서 온 이방인, 바로 야만인 존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야만인 존입니다. 그는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기계가 아닌 엄마니에게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알파 계급 버나드와 자유분방한 레니나가 그를 이 멋진 신세계로 데려오면서 모든 관계가 뒤엉키고 갈등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보시면 두 세계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안정적이지만 모든 게 통제된 마치 무균실 같은 문명 세계. 다른 한쪽은 비록 혼란스럽지만 가족, 사랑, 고통, 자유 같은 진짜 감정들이 살아 숨쉬는 세계입니다. 존은 바로 이 두 세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존은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들, 예를 들어 사랑, 분노, 비극 같은 것들을 전부 단 한 권의 책, 바로 셰익스피어 전집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오셀로의 불타는 질투,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런 날것의 감정들은 모든 감정이 통제된 멋진 신세계와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결국 소설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절정,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존이 세계 총통 무스타파 몬드에게 외치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실을, 진정한 위엄을, 자유를,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가짜 행복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심지어 고통까지도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이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라고 외치는 건 사실 온전한 인간이 될 권리를 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늙고 병들고 배고프고 내일을 걱정하는 그 모든 고통과 불안전함까지 전부 끌어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인데도 여기에 담긴 경고가 지금 우리 사회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32년에 소설이 나오고 헉슬리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현실이 그의 예언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1996년에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유전공학 사회를 그린 영화 가타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멋진 신세계가 더 이상 단순한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겁니다. 멋진 신세계가 그 이후의 과학, 윤리, 통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가타카 같은 작품들은 전부 헉슬리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계관 위에서 시작된 셈이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유전공학 얘기만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딱 맞는 컨텐츠만 쏙쏙 골라 보여주는 알고리즘, 또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가져가는 기술들, 이런 것들 속에도 헉슬리가 했던 경고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헉슬리가 자기 소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냥 상상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디스토피아가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충격을 표현하기까지 걸린 시간, 그게 바로 단 26년이었습니다. 자기 예언이 이렇게나 빨리 실현될 줄은 본인도 몰랐던 거죠. 결국 헉슬리가 던졌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날아와 꽂힙니다. 안정과 통제, 그리고 자유와 혼돈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행복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